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이 되기 직전 조사 중이던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잠시 후 이 뉴스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분개한 한 시민이 대검찰청으로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것으로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이 뉴스 속보도 잠시 후 상세히 저희 도우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노한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과거 발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 자발적으로 냈다 해서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시인을 한 겁니다. 안종범 수석 누굽니까? 어제 대포폰을 이용해서 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회유를 하려 시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안 수석이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받아서 안종범 수석에 대한 조사도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는 평소에 주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장관하고 싶다. 나 장관하고 싶다. 장관은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시사하는 바는 최순실의 힘이 얼마나 셌길래 최순실의 측근으로 불렸던 차은택마저 쉽게 장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다녔을까? 어떨지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수습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을 보면 지혜롭게 수습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사실상 야당으로 권력 전체를 이양하자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 지난주 내내 문재인 전 대표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거국 내각 받으니까 정권을 야당으로 이양하라라고 사실상 말을 바꿨는데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제안, 이 입장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최순실 의혹 핵심에 서 있는 안종범, 정호성 청와대 실세들의 추락이다라는 제목이 실렸는데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안종범, 정호성 출국 금지.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을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한 이상 출국 금지하고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검문 없이 드나들었다라는 정황이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장관들만 국무회의 때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11문, 여기가 청와대 정문입니다. 동문이나 북문도 아니고 정문으로 검문 없이 당당하게 드나들었다. 장관들도 청와대 들어갈 때 얼굴 보고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조회까지 다 하고 들어가는데 최순실이 장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차은택이나 장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 아닐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정치권 얘기 다뤄볼까요? 새누리당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비박 의원들 50여 명이 친박 지도부 총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당대표는 난국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 나도 연설문 쓸 때 내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쓴다라고 최순실 씨를 비호했다가 여러 문매를 맞은 바 있는데 이정현 대표의 사퇴 거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갑툭튀. 최순실 씨가 린다 김과 오랜 친분이 있었다. 혹시 무기 거래에도 손댄 건 아니냐? 다소 확실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순실과 린다 김이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잠시 후 다뤄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속보가 많습니다. 검찰이 조사 중이던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한 까닭은 무엇인지 오늘 저희 도우직구쇼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도우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중이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자정이 다한 시각에 최순실을 긴급 체포한 건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나와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군요. 검찰이 어떻게 최순실의 긴급 체포를 결정한 겁니까? 네, 최순실 씨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어제 자정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검찰은 최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를 결정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전력이 있고 국내에는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서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최 씨의 현재 심리 상태도 고려됐는데요. 검찰은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귀가를 시켰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긴급 체포된 뒤 추가 조사를 받다가 새벽 2시쯤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어제 조사받던 중에 최순실 씨가 검찰 관계자에게 곰탕이 먹고 싶다, 곰탕을 시켜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일단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최 씨의 주요 혐의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최 씨를 다시 데려와 조사할 계획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해 재단 기금을 빼돌리고 대통령 연설문 등 민감한 청와대 자료를 미리 받아보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횡령과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사회부 홍우람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검찰청 청사와 관련된 뉴스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검찰청 청사로 조금 전 한 남성이 굴착기를 몰고 돌진을 했습니다. 저렇게 대검찰청 정문에 굴착기가 충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굴착기 충돌로 인해서 경비원 한 명이 심하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입구까지 굴착기가 밀고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이 부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검 돌진한 이 굴착기 운전기사를 긴급 경찰은 체포한 상황이고요. 이 기사는 최순실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면서 다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싣고 온 굴착기를 화물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경비원이 가스총으로 제압하려 하자 이 굴착기 기사는 경비원에게 주먹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굴착기 운전기사를 제압하고 저지하던 경비원은 안타깝게도 굴착기에 치여서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경비원의 부상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속히 쾌유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 검찰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홍우람 기자를 전화로 연결한 것처럼 최순실 씨가 어제 자정을 기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최순실 긴급 체포 이유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긴급체포 사유. 최 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한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미 국외 도피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성유 위원님,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최순실 씨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싸울 때요. 특히 남녀지간에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남자를 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잘못했냐 그러면 아무튼 내가 다 잘못했어. 예. 근데 사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빗대서 설명하면은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크니까 일단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실제로 어저께 혐의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긴급 체포하는 거는 뭐 불가피하고요. 더더구나 구속영장 청구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저께 10여 개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명백한 거는 강제 모금 혐의가 있고요. 예.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70억을 받았다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뇌물 같은 경우는 요구만 해도 그 법에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혐의 그 뇌물 공여로 해서 체포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일단 구속영장을 구속을 한 다음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씩 확인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체포와 구속은 엄연히 다릅니다. 검찰이 최순실을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검찰의 긴급 체포는 늦었지만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귀국하고 나서 하루 동안 검찰이 최순실에게 시간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청담동의 엘로이 호텔에서 변호사들과 만나서 이 검찰 소환에 대비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묵었던 호텔 관계자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정시 반에 나간 사람은 그 사람 불러니까 한 사람이 반일 수도 있고 신문이랑 막 이것저것 그 사람만이 최순실 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젯밤 늦은 시각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최순실 씨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요 등장인물을 저희 돌직구쇼로 소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직구쇼에 출두한 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들입니다. 먼저 주인공이 최순실 씨가 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전 수석이 되겠군요. 그리고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정유라 씨까지 관련자들 5명을 오늘 돌직구쇼에 긴급 소환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소환한 건 아닙니다만 최순실 게이트, 희대의 헌정유린 공범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오늘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 뻥 뚫을 만큼 정의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 장본인 최순실 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검찰이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 조사만 할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입장을 정했었는데 소환 조사가 이제는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에 있지 않은 이상 검찰에게도 소환 조사할 명분이 생겼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원장 사표를 어제 냈는데요. 묻어버리겠다. 한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협박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 사표는 수리됐지만 검찰이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의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현장에서는 정유라 씨의 2대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한 사람씩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검찰이 긴급 체포 잘 시켰는데 어제 검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 곰탕을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저희 기자들에게 딱 한 숟가락 남기고 다 비웠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만약에 멘탈이 붕괴되고 경황이 없고 국민들에게 죽을 죄를 지고 정말로 평범한 여성처럼 그렇게 공포에 떨었다면 과연 식욕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근데 이게 들고. 통상 이게 많이 나오는 뉴스죠. 누가 들어갔을 때 뭘 김치찌개를 뭐 시켰다, 뭐 반을 비웠다, 혹은 뭐 싹싹 뭐 그릇을 비웠다 이런 게 나오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들다라는 게 정신적인 힘듦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이게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육체적인 이제 식욕도 났을 거라는 거는 이제 짐작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처음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 좀 이제 최순실 씨가 어떤 뭐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좀 뭐랄까 달랜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예. 한웅재 부장도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도 딸이 있다. 딸을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로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좀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안정이 됐다는 거 하고 그냥 안정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털어놨는지 탁삭 부인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니면 그냥 곰탕만 먹었는지. 그러니까 그 일련의 선상에서 이제 곰탕을 먹었다. 그럼 곰탕을 먹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변호사가 뭐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심장이 안 좋고 그랬지만은 예.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잤지 않습니까? 예. 그 구치소에서 잘 만큼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의 정황 증거겠죠. 그렇죠. 오늘 손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검찰이 긴급 체포 이후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이 긴급 체포 그리고 곰탕을 시켜준 조치 검찰로서는 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아까 말씀에 제가 유감이 좀 있죠. 아 유감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검찰이 지금 잘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한 게 거의 없거든요. 검찰 잘한 거 없다. 네, 왜냐면은 긴급 체포는 법률 모르는 여러분들도 다 오늘 예상된 거 아닐까요? 130% 예상이 됐죠. 지금 검찰이 삼고 있는 명분이 증거가 인멸되거나 부인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백을 했다고 하면 긴급 체포 안 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형식은 긴급 체포했지만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여러분들이 예. 긴급 체포한 겁니다. 이건 국민이 긴급 체포한 것이다. 검찰은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죠. 예. 자료도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다 모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 개시하고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문제 삼는 부분이 그렇게 오자마자 긴급 체포할 것이었으면 예. 31시간 왜 방치했을까요? 이 의문이 남는 거예요. 최순실에게 주어진 시간이 31시간이다. 네, 31시간 시간 여유를 준 예. 것이 아직 조사가 부족하다. 또는 조금 조사받을 기회를 좀 체력을 좀 보태주겠다 이 뜻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까 엘로이 네. 호텔에서 이 변호인들과 최순실 씨가 만나서 검찰 소환을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CCTV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검찰이 예. 적극적으로 저는 해명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예. 우리 보통 사람의 범죄자라고 하면은 공항에서 99% 다 데려가지 않을까요? 예. 그걸 31시간 방치했다는 이 자체는 검찰이 역시 여전히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예. 이 느낌을 갖죠. 그 얘기는 앞으로 결말도 결국은 검찰이 조금 하겠지만은 결국은 언론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네. 원래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메뉴 선택권도 줍니까? 그게 원래는 기본이죠. 아 그렇군요. 네. 특혜를 준 건 아니군요. 네, 왜냐면 그게 검찰 입장에서도 편한 것이 일단은 분별력 있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부분에 좀 효율성 있게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최대한 검찰로서는 그 안정적으로 그 피의자가 예. 그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좀 도와줘야겠죠. 예, 네. 이칼람. 네.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발부 죄목이라고 할까요?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제 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한 예. 10가지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배임행위, 뭐 탈세행위, 그리고 공무상 뭐 기밀 누설행위 한 10가지 정도 됐었는데 과연 얼마 정도 그 적용을 받을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이 삼자 뇌물 제공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삼자 뇌물 제공죄. 네. 그러니까 공무원 간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혜택을 주게끔 하는 건데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경련 이승철 그 부회장이 처음에는 자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K재단과 미르재단 돈을 모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술을 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지시로 돈을 모았고 그 돈이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간 그런 이제 경로인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3자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른 죄와 이제 같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횡령죄나 이런
죄들 그리고 이제 그 뇌물 공여죄에서 1억 원이 넘으면은 이게 뭐 무기징역까지 간다고 해서 오늘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검찰 측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안전한 걸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어떤 그 증거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측에 70억을 뭐 요구했다, 뭐 SK에 80억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가장 안전한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나오는데 이제 어저께 사실 그 경찰의 두 팀이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형사 800을 조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는 특수 일부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그동안에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의혹과 사실이 뒤엉켜 있는데 몇 가지가 이제 갈래가 쳐지는 거 있어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최순실 씨가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다. 예, 아들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재적 동분을 떼보니까, 물론 단서는 있어요. 그 정윤혜 씨와의 사이 재적 동분을 떼보니까, 아들은 없다. 그 본인은 아들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정리가 된 거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롯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예. 그다음에 돌려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하니까 형사 800 조사를 했고, 공항에 마중 나온 4명의 남성에 대해서 이거 뭐 검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직접 개인 돈으로 산 사서 경호원이다. 네. 그건 이제 드러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수일보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태블릿 PC. 예. 태블릿 PC가 이제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순실 씨가 이제 내 거 아니고 나는 쓴 적도 없다, 쓸 줄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 갔다 온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에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이제 한 어떤 그 실마리가 이 태블릿 PC의 소유나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가지고 예. 있었고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이 비밀이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 출력물에 나온 인물들, 주요 관련자들을 설명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관련자들이 오늘 돌직구쇼에 출두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최순실 씨 얘기는 오늘 계속 전할 테니까 잠시 접어두기라고요.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전 수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애초 검찰이 서면으로만 조사할 거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가 이번 주 안으로 빠르면 소환 조사하겠다. 일단 우병우 수석 예. 전 수석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수차례 어마어마한 혐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방패막이 때문에 검찰이 출두조차 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와서 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병우 수석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처가 땅에 대한 혐의라든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할 바가 되지가 않아요. 예.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검찰이 부르면 부른 대로 가갖고 편하게 과거에 있었던 혐의들은 그냥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이 왜 그동안 청와대 요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모든 최순실 게이트의 내면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틀어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청와대에 있지는 않지만 민간의 영역으로 나오게 된 우병우 전 수석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던 문고리 3인방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최순실 씨 기타 등등에 있는 측근 세력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왜냐하면 예.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혼자서 무슨 힘을 갖고 국정을 농단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습니다. 조력자라는 거는 정부의 영역에서 최순실 씨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실행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힘을 이어받은 그 당시에는 경제수석이었고 지금은 정책조정수석으로서 청와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라는 게 사실상 의혹의 핵심인데 그동안 전면 부인했거든요. 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어저께자로 정경련의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이승철 정경련 전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출두해서 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기업들이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선의로 자발적으로 너도 나도 막 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어저께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지시하고 주도한 일이다. 실토했군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계획했던 모든 일에 안종범 수석이 개입됐다는 일이 밝혀지는 순간 안종범 수석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안종범 수석의 선택이 남는 겁니다. 예. 나 혼자 독박 쓰고 내가 다 했다라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도 누군가의 사주와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가. 이제 이게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일 겁니다. 아니, 안종범 수석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렸지만 대포폰 이용해서 장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안 수석께서 이 번호는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정 총장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입막음 회유하려 했던 분 아닙니까? 우병우, 안종범 두 사람이 왜 중요한가는요. 지금 검찰이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하고 연결고리예요. 우 수석은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며칠 전부터 저분은 변호사였다. 청와대 사내 변호사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박관천, 조홍천 의원의 그 문건 파동이 났을 때부터 이걸 국기문란 혐의로 규정을 하고 예. 그걸 이제 검찰을 조정했다는 의혹이죠. 검찰이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호성 비서관들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일을 끌고 온 거 의혹은 맞고 법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런 것의 모든 정점은 이제 우병우 수석인 거죠. 그럼 우병우 수석은 사실은 뭐 최순실 씨의 실체에 대해서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 의심이고 예. 안종범 수석도 자기가 과거 이제 뭐 50의 뭐 밤에 뭐 금융계 황태자 이원조 이런 사람처럼 자기가 돈 거들어 다닌 거잖아요. 예. 그럼 안종범 수석도 두 가지입니다. 선택지는 내가 최순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았는데 최순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러고 다녔다라고 말하든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말하는 거에 대해 협조하라고 해가지고 난 이걸 시행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언제부터 최순실하고 알아가지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안 믿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 저 두 사람은 결국은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고리가 된다는 거죠. 검찰 수사의 키맨이다라는 건데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난 만큼 수사팀이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말이 상당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 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면 자기들이 부담 가졌었다 이거죠. 제대로 수사 못했었다. 실토한 겁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검찰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는데 각오가 남달라졌다는데 정의구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관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인데 정유라 씨가 이제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2대 합격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야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특별감사가 직접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될 건데 사실 그동안 이화여대 학생들이 모든 진실을 다 밝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왔고 이제 와서 교육부가 이 특별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입학 자체부터 그 특기생 대상자를 확대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승마가 처음으로 들어갔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유라 씨가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정유라 씨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따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금메달은 실질적으로 어떤 원서 마감 이후에 받았는데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 어떤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 여기까지가 이제 입학과 관련된 의혹이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학칙 개정을 해가지고 정유라 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결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역시 학점을 주는 그런 과정들 보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학점 특혜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 학점 특혜는 그 부분이고 입학 특혜만 하더라도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입학 취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화여대 합격 자체가 만약에 불합리했다면 이제 와서 입학 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그 대개는 그렇게 취소하면은 여론에 밀려서 취소하는 꼴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유라가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소송할 분위기가 될까요? 저는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예. 안수석 얘기 잠깐만 좀 할까요? 안종범 수석 얘기.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갖고 오늘 아마 이승철 부회장이 진술을 바꿨다는 게 제가 신문사 편집자라고 하면 저는 헤드라인을 갔을 기사죠. 사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에 썼습니다. 제일 크게 썼나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하나의 비수로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비수가 될 것이다. 대통령 뭐라고 좀 변명하셨죠?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아주 그 폭발 직전에 전부 다 기업들이 진짜 문화와 융성과 기타 등등에 다 우리가 공감대 형성하고 예. 진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주셨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예. 이게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지금 어젯밤에 좀 발각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안종범의 이제 딜레마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이승철 부회장 보세요. 들어가서 바뀌잖아요. 말 바꿨다. 이 부패 사범에는 다 공식입니다. 예. 버티다가 들어가면 바뀌죠. 이 한국이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안 수석이 만약에 본인 살려고 하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살려고 해서 만약에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시키는 바람에 대통령께서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달라져요. 예. 또는 진짜 아주 충신답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전적으로 박 대통령 아이디어는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조금 비껴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종범이나 또는 안종범을 도와줄 변호인들의 굉장히 딜레마이자 숙제일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결론은 박 대통령 저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수사까지도 불가피할 것이다. 기소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되고요. 출석 조사는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질문 한 500개 던져서 그 답을 하셔야 될 저는 국민적인 의무가 이제는 이승철 부회장의 진술을 말미암아 오늘 날짜로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젯밤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돼서 최순실 씨는 지난밤 서울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최순실 씨가 영장 조사를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중앙지검에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올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최순실 씨의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를 검찰이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최순실 씨가 잠시 후 구치소 차량을 탑승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장실질심사 조사를 위해서 최순실 씨의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군요. 영장 조사와는 상관없이 최순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늘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사라는 뉴스 속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최순실에 대한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묻고 따지고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잠시 후 최순실 씨의 모습이 드러나면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뜯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숨막히는 최순실 막장 드라마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입가경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여지없이 새로운 의혹들 4가지를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그 끝이 있기는 한 건가? 사실 취재하는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도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들락날락 재집드나듯이 한다라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장관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11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검문 없이 드나들었다. 결국 해체됐던 제2부속실이 최순실의 전담부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관계자들의 증언을 저희가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청와대 관계자 A, 이영선 행정관이 등장합니다. 최순실 씨에게 휴대전화를 셔츠로 닦아서 전해줬던 인물입니다. 제2부속실 출신입니다. 청와대 소유 차량을 몰고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을 했다. 최 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왔다. 나갈 때도 최 씨의 행선지까지 운전을 해줬다.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최 씨의 개인 비서였다. 그런 셈이죠. 최 씨의 출입 빈도가 셀 수 없을 만큼 잦았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 B입니다. 최 씨가 드나들었던 문은 11문으로 불리는 곳으로 일반 방문객이 드나드는 연풍문이나 시화문이 아닌 정문이다.
장관들도 출입증 보이고 얼굴 대조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허용되는데 당연하죠. 최 씨는 출입증도 없이 프리패스했다. 당시 정문을 지키던 101 경비단 소속 경찰. 경호실로부터 아무 연락 못 받았다. 신원을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최순실 씨에게 본인의 역할을 잘했을 뿐인데 최순실 씨가 노발대발했다라고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청와대 관계자 B 씨는요. 이렇게 최순실과 옥신각신 결과 2014년 초 갑작스럽게 경호 책임자들이 좌천당했던 것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호 책임자 원경환 경호실 경찰관리관 김석열 서울지방경찰청 101 경비단장 2014년 초에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다는 전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지도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께서 오랜 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으니까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죠? 11문. 그러니까요. 지금 11문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연풍문하고 시화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저기 처음에 나왔던 이제 사진에 이제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11문이다. 그렇죠. 그 장관이 드나드는 문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장관이 드나드는 문이라기보다 대통령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아, 여기는 대통령이 그렇죠. 출입구다. 대통령 차가 그쪽으로 나가고 해외 귀빈들 차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이게 청와대 이제 문이 크게 봐서 4개가 있어요. 오른쪽부터 해서 춘추관에 춘추문 기자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여기는 기자들 들어가는 예. 문. 그다음 이제 연풍문이 청와대 이제 업무를 보러 오거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근을 하는 문. 그리고 거기는 이제 초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11문 정문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드나들고 국가 귀빈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검색대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 쪽이 이제 시화문. 저기로 들어가면은 영빈관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는 영빈관. 예, 바깥에서 한 수십 명, 수백 명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 때 보통 시화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사용이군요. 그렇죠. 참 제가 기가 찬 게 이 최순실 씨가 드나들었다라고 했을 때 저쪽 옆쪽으로 보면 약간 경호용의 쪽문 같은 게 있어요. 차가 못 드나드는 문들이. 혹시 이쪽에 이제 쪽문이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몰래 드나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여기 벌건 대낮에 대통령 드나드는 문으로 드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참 기가 찬 노릇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두세 가지 언급을 할 게 있는데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예. 2014년에 이게 경찰들한테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경비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에서 업무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 누구십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봉근 그 당시 이 부속실장이 내려가지고 난리를 쳤대죠. 박관청 경정이 여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쯤입니다. 그럼 박관청 경정은 청와대에 있을 때 말하자면 급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 파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첩보를 입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101 경비단이라든지 이선에 있는 쪽에서 이 이제 웬 청와대 차가 들어가는데 뒤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무조건 들여보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경찰들이 한탄도 하고 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박관청 경정의 첫 번째 첩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마 예.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이제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수사선상인데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은 혐의선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봉근 비서관이 이 당시에 드나들게 해줬고 이영선 행정관은 안봉근 비서관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고 최순실 씨가 추천해가지고 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경호원으로 쓰던 사람이고 이거에 대한 축이 이제 안봉근 비서관인 거죠.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은 권력 남용입니다. 이건 이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사유가 되는 거고 이재만 비서관도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봐서 하나 더 안봉근 비서관이 이 부속실장의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럼 이 부속실과 연계돼 가지고 업무를 했던 수석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의전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했던 수석. 지금도 뭐 당이나 내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은 전혀 몰랐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들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뭐 국기문란 중에서도 상국기문란 행위인 거죠. 국기문란에 상중하가 있다면 이것은 하국기문란도 아니고 상국기문란이다. 그렇죠. 일반인이 청와대에 출입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출입하려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절차를 보통 거치는데요. 만약에 일반인, 최순실 씨 같은 일반인이 청와대에 더군다나 11문으로 들어가려면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청와대 부속실에 정상적인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실이 청와대 경호실로
관련 업무 협조를 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경호실이 다시 10일문을 지키고 있는 100일 경비단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한데 최순실 씨는 이 3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자유자재로 했다라는 증언들인데 이충현 칼럼니스트, 이게 말입니다. 청와대엔 제2부속실이 있습니다. 그 제2부속실은 보통 대통령의 배우자를 위한 그렇죠. 기관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사실상 쓸모가 없어서 2015년에 해체가 됐는데 그 출신들이 마치 최순실을 퍼스트레이디처럼 대우를 해줬다라는 의혹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게 관건이었죠. 그러니까 관심사였죠. 대통령이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사람을 갖고 있지 않은 독신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은 원래 퍼스트 레이디를 케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인수위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민심을 살피고 국민들을 조금 더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제2부속실을 삼겠다 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예. 그 당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이제 안봉근 씨가 제2부속실장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2부속실 소속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이 행정관과 그리고 아까 그 헬스트레이너 그 옆에 있는 그 윤전추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다 제2부속실 이제 소속이었던 거고 아까 윤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안봉근 당시 실장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지금 그 대부분의 얘기를 하듯이 제2부속실 뭐 민심을 살피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 씨를 실어다 나르고 밖에 나가서 옷을 맞추고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그 내부의 일을 제2부속실을 통해서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이 왜 없어졌나? 정윤회 문건이 터진 게 2014년 11월 세계일보 보도로 이제 문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가 되니까 2015년 1월에 제2부속실을 없애고 사실상 제1부속실로 지금 합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같은 얘가 그 3인방 중에 사실은 압수수색을 한 게 지금 정호성 그 실장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틀 전인가요? 자택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3명 중에 가장 선임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고 지금 그 정황상 나온 이 당시 안봉근 부속실장도 이 최순실 씨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 저렇게 청와대를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사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정호성만 어떻게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해체된 이 부속실이 미궁이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알려 해서도 안 됐다. 당신은 안봉구 실장의 인사 개입을 보면서 욕심이 너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최순실 씨의 심부름이었구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영선 행정관 제2부속실로 옮기면서 원래는 경호실이었는데 최순실을 전담하는 개인 비서가 됐구나. 정성희 위원님, 저희 채널A가 최순실 씨가 평소 잘 갔던 사우나에 목욕관리사를 인터뷰했었는데 정유라 씨가 뺨을 때렸다. 최순실 씨가 큰 소리를 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100일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우리가 경호실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못 받았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난리가 났다.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경호실에 소속된 경찰들은 원칙대로 행동했습니다. 원칙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좌천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박관천 그 전 경정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제 드러난 느낌이고요. 드러난 느낌이고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국기문란 약간 맞고요. 또 이영선 행정관 행동 보면 수행비서 맞네요. 그리고 최순실 퍼스트레이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이게 이렇게 늦게 드러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제2부속실은 지금 십상시 파문위원회 없어졌지만 그 기능은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저 정도로 운영이 됐으면 청와대에 누군가 양심 있는 사람들이나 또 취재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드러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묻혀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이제서야 드러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박관천 경장이 얘기한 대로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가 있다고 한 것이 혹시 저런 것들이고 또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지금 한겨레가 오늘 보도했지만 그것에 일단 사실은 그 빙하가 조금만 드러나는 것이 그 밑에 국정농단의 모습은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드나든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그게 이제 박 대통령하고 친한 관계니까 밤의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최순실 또는 최아무개가 뭐 공황장애도 있어갖고 어찌어찌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갖고 만약에 흉기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체크 않고 부속실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럴 리는 없었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나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째로는 검찰이 이 CCTV 확보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CCTV만 열어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다 나온다.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 앞에도 CCTV가 있지요? 네, 그거는 부속실이나 경호실이나 기타 등등 부서에 24시간 커져 있을 그 CCTV인데 그거 확보했다는 신문기사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검찰의 능력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쯤이야 좀 어찌어찌 좀 신용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왜 이영선 행정관 사표냈다는 얘기가 없죠? 예. 네, 맞습니다. 사표냈나요? 예. 한참 전에. 아, 한참 전에 냈나요?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사표 수리는 잘했다. 네, 그 청와대가 여전히 그 검찰 수사에서 그 압수수색 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 확실히 시중의 그 인심하고는 좀 차이가 났다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즉각 그 청와대 정문에 있는 CCTV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네. 지적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두 번째를 뜯어볼 수 있겠군요. 새로운 인물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린다 김. 이야, 이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린다 김이 최순실과 친밀한 사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실 세간에 그냥 설로 떠돌아다니던 얘기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여기까지 개입을 했을까라는 생각, 의혹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건데요. 일단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최순실 씨가 린다 김과의 관계를 맺었던 건 꽤 오래전 얘기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좀 그냥 관계 정도만 맺어왔던 건데 둘 다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사건이 드러난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 8월 달에 지금 관계자 증언들에 따르면 린다 김이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관계는 확실한 것 같다. 근데 다만 그 두 사람이 과연 동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기 도입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예. 거거든요. 핵심적인 건 전투기죠. 뭐 그 당시에 차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던 전투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투기가 미국의 보잉사로 있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사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적으로 뭐 로비스트들이 껴갖고서는 소위 말하는 돈들을 이제 뭐 착복한 게 아니냐라는 말 그대로 의혹인 건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어떠한 정황 증거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예. 섣불리 이렇게 좀 도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혹이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측면에 이르렀다는 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취재 기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도 당시 저와 함께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자라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기자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전투기를 보잉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린다 김 씨도 이미 현역에서 손을 뗀고 그러니까, 한참 이후고 이 보잉 전투기보다 로키드 마틴 전투기가 낫다라는 퇴역 장성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이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교체했기 때문에 전투기 교체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의혹을 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야당 제가- 국회의원들도 그때 간담회에서 예. 요청한 건 저도 기억이 나요. 말씀드리는 순간 최순실 씨가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찰의 2차 조사를 위해서 중앙지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서울구치소 수송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최순실 씨가 긴급 포송이라는 빨간색 스티커가 붙은 서울구치소 차량에서 이제 하차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취재진들과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는 상황.
법무부라는 이름이 적힌 저 파란 버스는 서울구치소 이송 차량입니다. 최순실 씨가 내려서 언론과 국민들 앞에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문은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의 동선을 위해서 기자들이 좀 비켜달라라는 구치소 관계자들의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손짓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비키지 않죠. 이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린다 김과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청와대 장관 출입문, 정문으로 어떻게 출입을 했는지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 기자들은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최순실 씨는 오늘 밝힐지. 구치소 차량이 결국은 최순실 씨를 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별관에는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법률가 입장에서 저 예. 구속영장을 오늘 검찰이 지금 버스가 예. 통째로 들어가는데요. 예. 그 아마 보안 예. 사항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죄명으로 영장 청구할지 난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예. 네. 아까 여러분들은 그 롯데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구치소 차량이 입구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저렇게 들어가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구치소 차량이 없었어요. 긴급체포를 안 했으니까. 네. 기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네. 지금 중계 카메라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영장 청구의 죄명이 검찰이 어떤 죄명을 할 건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10개일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예.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인데 그 어떤 부분으로 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그게 발부되면 그 자체가 검찰이 얼만큼 수사에 속도를 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안면이다. 네. 예.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호성이나 관련자들 지금 조사 않고 있거든요. 예. 그 PC도 내 거 아니다고 좀 변명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나 또는 그 기밀 누설 관련해서 죄명이 들어갈지 안 갈지가 난 그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예. 지금 다른 관련자들이 먼저 내렸고 이분들은 저희가 신원을 보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잠시 내렸습니다. 다시 최순실 씨가 나오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영장 청구에 담겨있는 죄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검찰이 어제 최순실 씨를 조사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마음먹고 수사를 과연 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네, 그 척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검찰이 아마 청와대 CCTV도 확인 안 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네. 말씀하셨는데 오늘 재조사에서 청와대 장관 출입문으로 최순실 씨가 정말 자유로 드나들었는지 이 여부도 검찰이 따져봐야겠죠. 당연하죠. 예. 안종범 전 수석이 K재단과 스포츠재단, 비르스포츠재단에서 기금 모금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관련 진술도 어제 검찰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최순실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좀 모르긴 몰라도 오늘 네. 내일 정도 불리지 않을까요? 지금 예.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의를 안 입었고요. 어제 입었던 사복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황인데 지금 경찰 관계자들이 부축을 해서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수의를 입질 않지요. 영장이 발부 안 됐기 때문에 수의를 입지 그렇습니다. 않은 상황이군요. 이- 중앙지검에 도착한 모습 아까 이게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요. 저도 F-35E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당시에 이게 중요한 비행기다라고 했는데 뒤에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기무사령관 교체에 대해 가지고 이때가 박지만 회장의 이제 육사 동기들 37기들이 빨리 별 3개를 달아가지고 누나 부대들이 약진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한 시기에 이분들이 와르르 물을 먹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전역한 전인범 전 이제 특전사령관도 같은 인물인데 일시에 이분들이 쫙 빠집니다. 그때 결국 나왔던 이야기가 박지만 회장 쪽이 오히려 불이익을 크게 입고 있는 거 아닌가였는데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 쪽에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박지만 회장과 최순실 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황,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벽 범죄를 최순실은 꿈꿨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독일에서 부동산을 샀던 이유도, 최순실이 독일에 정유라를 위한 승마장을 마련했던 이유도, 그리고 최순실이
한국의 똑같은 법인회사를 독일에 세웠던 이유도 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완벽히 한국을 뜨려 했던 치밀한 준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자신의 이권을 통째로 독일로 옮기려 했다. 독일로 이민 가려 했다. 독일로 잠적하려 했다. 그런 거대한 플랜이 최순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뭐 보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 측에서 이 숨은 조력자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뭐 독일 뭐 서울신문 같은 데서는 4인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한모 씨, 뭐 데이빗 윤,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내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2017년 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독일의 영구 이주 계획을 짜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소위 말하는 큰 규모의 돈을 한꺼번에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지름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지름길의 하나가 바로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업도 다 번번이 소위 말하는 말아먹은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한 수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나 그리고 뭐 독일의 뭐 계열사가 14개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을 혼자의 힘으로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주변에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가지고 큰 이권을 차지해서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복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K나 미르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가 사실은 소환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결말은 늘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네. 씨의 완벽 범죄가 완벽하게 성립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 건으로 꼬리가 잡힌 셈인데 최순실 씨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최순실 씨가 과거의 시계를 다시 돌려보면 과연 무슨 돈으로 20대와 30대 사이에 수십억 건물을 샀을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자매들은 어디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20, 30대에 그런 막대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단칸방 아버지에서 수천억의 자산가 세 딸로 변모했던 과정.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태민 일가의 수상한 재산 증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성희 위원님. 최태민 일가가 70년대에는 굉장히 못 살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증거가 월간중앙 93년도 11월에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인데 74년 최태민 일가는 불광동 단칸방에 전화기도 없이 빈번하게 살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관동에 있는 단칸방에서 전화기 없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죠. 박근혜 당시 영예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접 주의하던 유경재단을 근거로 해서 권력의 핵심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 산하 근원 업무에 관여했고, 그 다음에 그 일가인 장석철 씨는 박 대통령이 명예청주로 했던 대한 구국봉사단에 있었고요. 또 배다른 오빠, 이제 최태민 씨가 여러 번 결혼했으니까 배다른 오빠 조순재 씨는 영남재단 이사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박근혜 당시 영예를 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돈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면 부동산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으니까 강남 개발의 요지에 여기저기에 이제 땅을 사면서부터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은 재산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업에 손을 대는데, 이제 첫째와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복, 주로 이제 옷 사업, 패션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순실 씨는 아까 말한 대로 카페부터 시작해서 수입 이렇게 이런 것 여러 가지 수입해서 하는 걸 했는데 뭐 신통치 않은 사업 실력을 보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제 큰 건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미르와 이제 K스포츠 등을 재단으로 해서 사실상 그거를 사유화해가지고 이제 큰 건을 한 데 손을 대기로 했는데 손을 대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결말이 이렇고요. 아무튼 이제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일가의 공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권력을 등에 업은 그런 축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끝에 가게 되면 이 세 남매의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드러낼 것이라고 이제 드러나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실정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는 좀 어렵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과 4번에 이르면서 단계가 조금은 확장되는데 3번까지는
최순실 씨 개인의 완벽 범죄를 꿈꿨던 것, K재단과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순실 씨 개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 건 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최순실 개인 차원에서 4번으로 옮겨갔어. 그렇다면 시드머니, 종잣돈이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 최태민 씨로 올라갈 수 있다. 최태민 씨 누굽니까? 80년대 2억 2천만 원,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40억 4천만 원, 횡령한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최태민 씨가 그 당시 그리고 최순실 씨와 그의 자매들이 박근혜 영예를 만나면서 유경재단, 영남대, 구국봉사단 등에 관여하면서 재산을 형성한 것 아니냐.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도 우리가 들어봐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로 확대가 됐다는 건데, 손 변호사님, 최순실 씨의 자산 규모는 뭐 다들 아십니다. 뭐 167억 원의 빌딩, 그리고 200억의 부동산 자산에 독일 자산까지, 그리고 동생 최순천 씨 200억대 청담동 빌딩을 담보로 11차례 대출을 받아서 서초구와 광주시에 100억대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뭐 300억, 400억. 그리고 최순천 씨의 남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1,980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거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히말라야 오를 때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예. 이 가족들의 특징이 저는 재단 활동이 베이스 캠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당시 권력자들 또는 재단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재산 축적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K스포츠 미르도 따지고 보면 이 재단을 터전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던 이 가족들이 아마 마지막 작품으로 아주 확실하게 큰 작품 하나 재단 만들었던 것이겠지요. 전두환 우리 재산 환수하는 거는 조금 쉬웠어요, 사실은. 예. 재산 경로도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안 갔었는데, 지금 이 최태민 목사 일가 이 재산 환수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듯해요. 왜냐하면 시간도 일단 오래됐고, 그래서 아마 국세청장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세금 관계나 또는 부당한 이득 부분, 이 부분 갈 것 같고, 독일로 재산을 빼돌린 부분은 의외로 저는 사건이 꽤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특정 범죄, 경제, 가중처벌 등과 하는 법률에 보면은 재산 도피죄가 있거든요. 외화 유출보다는 오히려 한 5억에서 한 50억 이상 재산을 도피하면은 그거 한 10년 이상 또 무기징역이에요. 그것도 한 5년이나 10년.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검찰에서 아마 제일 중점적으로 삼는 대목 중에 하나가 국외로 어떤 이름으로 갔던지 간에 예. 최순실이 재산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 재산 도피도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예,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개입 의혹의 4가지 새로운 내용 보내드렸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해하고 황망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 휴대폰에 이런 게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빨리와 순실이 광고는 가리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최순실 씨가 말을 타고 이 수갑에 걸리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갑에 걸리면 이렇게 아웃이 되는 순실아 빨리와 게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최대에 달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던 측근들을 불러서 서류를 보고받고 업무를 했던 업무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도 가고 비서실장도 가고 문고리 3인방도 나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은 과연 누가 보좌하나 이런 궁금증이 문득 드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김기춘, 최경환 두 사람이 사태 수습을 주도하고 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김기춘 전 실장이 그리고 있고 실무적인 일은 최경환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믿고 수습책을 들을 만한 사람이 이들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여권 관계자가 했는데
윤태곤 실장, 네. 박근혜 대통령이 텅 빈 동굴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대통령 일정도 거의 없어요. 일정이 뭐 외국 사람 만나는 일정은 꽤 있더라고요. 뭐 신임장 재정, 뭐 미얀마 대사 이런 건 있고 한국 사람은 잘 안 만나죠. 그래서 이제 관저에서 누구랑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김기춘, 최경환 이 두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은 그래도 공적 라인에서는 제일 굵직한 두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들한테 수술을 맡기는 게 과연 맞느냐. 특히 이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박관청 경정하고 조홍천 비서관이 그걸 해가지고 김기춘 실장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밖에 정윤회가 김기춘도 날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다닙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를커녕 거꾸로 줘가지고 그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민정비서관이죠. 민정비서관하고 김영환 민정수석도 뺀 채 둘이서 수습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까지 끌고 온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일을 맡긴다라는 거는 참 박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 인식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는 아직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은 이분도 지금까지 뭐 박 대통령이 감싸기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김기춘 결국 전 실장이 이제 입김이 탄 인물 아니냐, 김기춘, 이명재 전 민정특보가 이렇게 해서 추천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근데 김재원 정무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최재경 전 지검장하고는 좀 관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병우 다음에는 당신이 해달라 예. 이렇게 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약간 신임이 있는 분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금 해야 될 일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김한수 행정관 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민정, 부속실에 있는 행정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먼저 정리하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출입 기록 같은 거는 청와대에서 충분히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게 그나마 청와대 신뢰를 예. 1%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 이를 덮으려고 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조금 다른 접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김병민 의원님.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책임자들을 빨리 정리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대통령이 수족을 다 자른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동굴 안에 텅그러니 있어야 된다라는 잠시 후 이야기해 보겠지만 야당의 주장은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네. 대통령이 김기춘, 최경환이라도 갔다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네, 결국은 국가를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여권도 그렇고 가장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사태 수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수습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빨리 추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추스리기 위해서 불러온 사람이 김기춘 전 실장과 최경환 의원이라면 이거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최경환 의원 얘기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아주 굵직한 축 하나가 바로 최경환 의원입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최순실 사태 아주 핵심 관계자로 떠오른 사람이 안종범 전 수석이잖아요. 안종범 전 수석이 누굽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탄생 당시부터 최경환 의원이랑 안종범 수석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수석으로 있는 강석훈 전 의원이랑 같이 현 정부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갖고서는 만약에 안종범 수석은 밖에 나가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최경환 의원이 뒤에서 마쿠 실세로서 이 사태를 수습한다? 이거는 사건을 틀어박는데 만약에 해결에 중점을 뒀으면 뒀지 정말 국가에서 이 사건과 별개로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해결 방안에는 무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께서 진짜 남은 임기 동안 정말로 지금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틀어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자녀 임기 동안 내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책임지는 국가의 원수라면은 정말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청하는 국가 원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분 중에 진짜 믿을 만한 분 한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혀서 사태 수습에 대한 최고의 조언을 얻는 게 지금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에서 그것까지 열고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도지구 신문입니다. 친박 지도부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가 비박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야권의 반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더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서로 갈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일에는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여야가 합의한 총리를 내세운 중립내각을 제안하자 문재인 전 대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의 거국 중립내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새 총리 재청으로 새 내각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야 된다. 사태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권을 야당에게 이양하라라는 주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새누리당 탈당 뒤에 여야 3당 대표 합의를 해서 총리를 임명하면 될 일이다. 정세영 위원님. 그렇죠. 지금 우리 온 동아일보 이제 첫 번째 사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거국 내각 말 바꾼 야 국정 공백 사태 즐기겠다는가. 처음에는 이제 거국 내각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사태에 대해서 중심을 여야가 협조해서 같이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정말 여당에서 그런 카드를 내보내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제 즐기겠다는 거죠. 대통령 저렇게 식물 상태로 돼 있는 상태를 하고 그 생태를 보면서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더 얻겠다. 심지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넘기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이 거의 이런 상태가 되면은 민주당이 가장 이제 그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아무리 정치가 상대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게임이라고 해도 이건 이제 나라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국가 전체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거국내각이라는 말을 할 적에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혹은 당론으로 한다던가 당 지도부가 거국내각을 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는데 소위 말하는 그 문재인 전 대표나 김부겸 의원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잠룡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당 전체 의견인 양 반영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실 때 뭔가 당과 좀 얘기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나서 뭔가 상황이 저렇게 좀 꼬이는 것 같으면 말을 조금씩 덧붙이고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그거는 야당 지도부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전 대표와 당 지도부의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야당 입장에서 조금 그 말을 바꾼 상황 자체를 좀 분리해서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받을 수 없는 게 저 개인만 해도 왜 지난 일요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석을 갈았는데 3명 갈았습니다. 민정수석,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갈았습니다. 그 얘기는 국정을 손을 놓고 당신들이 잘 해보시오라고 난 빠지겠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더 세게 잡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정수석 갈고 정무수석 갈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자기가 더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지 그것을 거국내각을 마련해서 그거에 어떤 그 전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사실 거국내각은 어떻게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반응도 나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청와대와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한 마음으로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광고 이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와 친하지 않다. 그리고 자금 모금 과정에서 역할한 것 없다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결과적으로 거짓 진술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 전 수석의 입장 다시 요청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